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8일 일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경제 공부의 중요성이라는 타이틀로 1부와 2부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요. 제가 인터내셔널 폴리틱스, 국제 정치,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에서 국제 경영을 전공을 했지만 이 경제 공부를 또 이론과 실제의 어떤 갭이랄지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처는 2021년 4월 15일 매일경제에서 출처를 했고요. 자, 경제 이코노미, 어떤 경제 공부의 중요성. 그런데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그 8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시는 선생님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부 금융 쪽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하신 공무원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저랑 얘기하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이제 책을 쓰고 싶으신데, 경제 공부에 대해서 또 이제 경제 공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 때 배우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굉장히 상위 탑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제 탈무드를 봐도 아시겠지만 경제 개념, 경제 공부를 어린 시절들부터 집안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돈 공부, 경제 공부를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미리 좀 가르쳤더라면 정말 좀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수동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리고, 어, 성경에서도조차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동안에 어떤 경제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삶의 퀄리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50년 전 한국의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를 12사도로 하는데 12사도를 자체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 그래서 KDI 하면 Korea Development Institute로 해서 KDI,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KDI 설립이 1971년 3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 오늘이 2021년 4월 18일이니까 거의 딱 꽉꽉 채운 50년 전에 이런 경제 연구소가 생겼던 건데요. 이 Korea Development Institute는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Education 이런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공부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학을 이코노미죠, 이코노믹스. 외국에서 배워와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나라 전체적으로 이때는 50년 정도, 50년 전에 숫자가 굉장히 적죠? 5명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5명이었는데요. 그만큼 레어하고 아주 굉장히 뭐든지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굉장히 극소수의 어떤 공급량이 있다면 수요는 폭발하겠죠.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이코노미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이런 전문 엑스퍼트들이 5명 정도밖에 없었던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는데요. 자, 이때도 굉장히 루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유세, 그 다음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여러 가지 세금으로 6월 1일 기점으로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폭락한다는 그런 L자로 시작하는, 쇼로 시작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고, 아니다. 급상승한다. 6월 이후, 그 다음에 올해 말에, 그리고 2023년까지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가,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가 대한민국 역사상 30년 동안 공급이 가장 적은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것이 2021년부터 2023년이라고 데이터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폭등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도 라이트하우스나 아니면 아포유나 정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제와 재테크를 공부해야 할 그럴 시절로 이제 세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때도 루머가 있는데요. 머지않아 미국이 경제 원조와 지식 원조를 중단할 거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독자적인 경제 연구 역량이 필요했던 이 정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세계 각지의 12사도를 한국인 경제학 박사 12명을 모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왜 아는 게 힘이라고 했고 선진 문물을 이제 유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수석연구원에 이때 당연히 보상이 있겠죠. 그래서 컴pensation이 1호봉 월급이 국립대 교수의 4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인센티브가 있었냐면 장관급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때 50년대 승용차가 귀했는데 출퇴근용 자동차를 줄 정도로 이 국가에서 또 굉장히 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 반포의 새 아파트를 무상 임대할 정도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국가에서도 후원을 많이 받고 또 신진 문물을 미국과 영국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온 이 사람들의 사명감도 대단했겠죠. 콜링이라고 하죠. 사명감. 사명감의 리스폰시빌리티 책임감이 따르니까요. 그래서 김만재 초대 원장을 비롯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12사도다, 12사도다. 그래서 경제 지식 전파를 다짐을 했던 것이 KDI입니다. 그래서 그해 6월 내놓은 제1호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기업 정리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부실화된 기업 중 상당수는 정치적, 정경유착이죠. 뒷배경을 지금 함부로 거둘 수 없었지만 이 신지문물, 사명감을 가진 이 KDI는 눈치 보지 않았고 골본 상처는 도련해야 세살을 돋는다. 참 이 말도 지금 우리 2021년 지금 4월 27번째 규제가 실패한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 더 이상 이제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과 자율성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도 제 가치관의 영순위가 저는 프리덤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 중에 독립성 그 다음에 자율성 스판테니어스하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KDR을 설립할 때 세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 못지않게 강조를 했습니다. 퀄리티도 강조를 했으면서 정경유착이라든지 어떤 정치 세력의 어떤 그 프레셔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를 강조를 한 거죠. 관청을 위해 어용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KDR가 경제기업원 산하연구소가 아니라 따로 인사권 또 자금력이 독립된 재단법을 출범한 배경도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그 후 KDR는 미국의 무상원조 중단 우리나라 이 당시에는 굉장히 쇼크였겠죠. 근데 1970년 8.3 사체 동결 조치, 1913년 중화학공업 선언, 1차, 2차 석유파동, 오일파동 있었죠. 한국 경제가 질풍노도에 이런 역사적으로 굴곡이 당연히 있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독창적인 해법과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 KDI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쓴소리도 많아하지 않았고요. 물가 대책, 노동 정책을 놓고도 1970년대부터 정부에 꿋꿋하게 반대를 해왔던 것이 그러니까 공정성을 유지했던 것이 KDI입니다. 적폐가 이제 지금 2021년 4월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현재 이 시점은 문재인 정권의 27번째 규제가 다 실패로 돌아간 이 시점이죠. 경제를 실무적으로 직접 경험하거나 또 실제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몸에 익히고 실제로 습득한 그런 분들이 문재인 정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데모를 했던 그런 세력들 그런 정치인들이 이 문재인 정부에 또 경제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 분들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적폐청산을 모토로 해서 4년 전에 출범을 했죠. 그래서 취지는 뭐든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잘못을 벗어나자. 그래서 부실청산을 담은 KDI 1호 보고서와 일맥상통하는 듯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 기준점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지만 그 자체는 오히려 변질이 돼서 보수 진영보다 이 진보 진영이 훨씬 더 타락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 사이 한국 경제는 해묵은 부실이 켜켜이 쌓여가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더니 상장 기업이 25%의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난해 있고 단결 투쟁하는 기득권을 보호되고 대마불사 신화는 또다시 강렬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쟁력, 어떤 competitive ability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잣대. 지금은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왜 있는 것인가요? 기업의 존재 이유는요. profit 이윤 창출이고요. 국가의 존립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의 존립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겠죠. 지금은 게다가 코비드 19 이런 코로나 12 사태 19로 일종의 그 에퍼데믹이죠. 역병이죠.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비올 때 우산을 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업 구조 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뭐 이런 그 상황적인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한국 경제를 지금 뭐 아파트 폭등은 문재인 정권이 규제책을 내놓을 때마다 폭등이 일어났는데 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책임자들이 그리고 LH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LH 커럽션 부패 척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는 건지 그리고 아파트값 폭등을 일으킨 그 어떤 스탠다드와 그런 세율 1호를 가진 그런 집단 변창흠이나 뭐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들 이 기조를 지금도 이 문재인 정권은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와중에도 이 김현미 전 장관은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했던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공급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국토교통부 최장수 기록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나라핏과 실업자가 동반 급증한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되면 무능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최장수 기획재정부 장관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그 기득권 세력, 문재인 정권 기득권 세력을 그냥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때 문재인 정부 첫 경제수석이었던 홍장표 전 소득주도 실패한 정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KDI 차기 원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뭐 경제가 어찌되든 국민들의 지금 주택 상황이 어찌되든 그냥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 3명의 면접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이 사람 성장 주도 성장 이것은 그 실패한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차기 원장에 낙점될 거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일했던 원로 학자 19명이 반대하는 공동성명까지 낸 상황이죠. 리더의 마인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펴줬던 그를 전대미문의 정책으로 저성장 고용 절벽을 이끌어온 자다. 분배 악화를 가져온 인물인데 이 사람을 KDI 이곳에 이제 다시 인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50주년을 맞은 KDI 시장은 굉장히 좋았죠. 선진문문의 12사도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명감. 그런데 이런 실패한 정책을 합리화하는 이런 어떤 커럽션, 부패가 되는 그런 것이 변질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눈치를 봐서도 안 되는 일인 것이고요. 틀린 것은 지금이라도 있지 않았으니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부로는 이제 경제 공부의 중요성, 이렇게 정부가 많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도 자기한테 자기 유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확률 통계를 공부하시다 보면요. 확률이라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그 데이터의 소스와 정확성을 많이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공부도 조금 개인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2부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또 요즘은 굉장히 뛰어난 그 엑스퍼티즈를 갖고 있는 뛰어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자유지성과 아포유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2부에서는 경제 공부에 대해서 어떤 그림으로 짧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의 그림인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2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너희 엄마와 나는 근로소득으로 평생 모은 6억 원의 종잣돈을 50억으로
불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시드머니 6억 원을 가지고 50억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거의 이제 뭐 9배 이상을 이제 9배 정도를 이제 부풀리신 건데요.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과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는데요. 일단 근로소득. 제 설명이 길어지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는 영혼을 끌어모으는 정신으로 절약하여 지출을 줄이고 온몸을 내던지는 의지로 투자를 했다. 앞으로의 세상은 경제 문맹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다. 너는 경제 전문가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깨달은 것들을 전하려 한다. 아들아, 소득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근로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으로 돈을 버는 소득이다. 자본소득은 자본에 의해 발생한 소득이다. 네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들겠다. 1970년대 가요계의 양대 산맥 나훈아와 남진이다. 나훈아는 자본소득이고 남진은 근로소득이다. 당시 인기는 남진이 조금 앞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두 사람의 소득 형태를 갈랐을까? 그 기준은 바로 저작권료다. 무시로 홍시 울긴 외우러 잡초. 나훈아는 싱어송라이터로 직접 작사, 작곡한 히트곡이 많다. 저작권료만 받아도 충분히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나훈아에게 저작권은 바로 자본이다. 에셋. 저작권이 알아서 돈을 벌어오게 되어 있다. 반면 남진은 직접 쓴 곡이 많지 않다. 결국 공연이나 방송 같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나훈아는 자본소득, 남진은 근로소득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일부터 시작한다. 처음 시작점은 근로소득이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소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의 뿌리가 된다. 근로소득의 원리를 깨우쳐야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근로자에 멈춰서는 안 된다. 아들아, 자로 시작하여 가가 되어라. 아버지는 딱 두 가지로 직업을 구별한다. 하나는 가이고 다른 하나는 자이다. 첫째, 가는 사업가 또는 자본가이다. 사업가의 가는 한자로 직가라고 쓴다. 직업이 가문을 이룰 정도로 경지가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사업가 자본은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 즉 사업가나 자산가 가문이 되면 가족을 중심으로 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둘째, 자는 노동자 또는 기술자이다. 노동자의 자는 한자로 nom자라고 쓴다. 직업이 가문을 이루지 못하고 개인의 밥벌이라는 의미이다. 제법 성공한 기술자에게는 사자를 붙여 판사, 검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으로 부른다. 그러나 그들의 자격증은 증여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당대에는 조금 편하게 살았지만 그의 자손은 맨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발점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가는 사업체와 자본의 바탕을 준 직업이고 자는 자격증과 노동의 바탕을 둔 직업이다. 자로 시작하여 가가 되어라. 아들아, 돈을 아껴 종잣돈을 만들어라. 나는 집을 굴러다니면 10원짜리도 소중히 여겼다. 적은 돈도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았다. 그렇게 차츰 모여서 목돈으로 쌓인다. 죽을 힘을 다해 종잣돈을 만들어라. 종잣돈이 있어야 돈을 불릴 수 있다. 돈이 돈을 버는 금융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나는 국산차를 17년째 타고 다닌다. 가끔 나의 자동차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느낀다. 그 표정을 바꾸기 위해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자동차로 너의 품위를 유지하려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의 품격은 보이는 자동차의 등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슴 속 마음과 주머니 속 돈에 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했다. 책에서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불편한 것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책 속에 위하는 현실과는 달랐다. 아버지가 중학교 입학하여 버스로 통학하는 시절 도시락 반찬은 늘 김치뿐이었다.
가방을 받아주던 누나의 치마에 김치 국물이 흘렀다. 가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게 가난은 김치 국물이다. 버스 안에서 벌거숭이로 있는 듯한 부끄러움이다. 50이 넘어서도 나는 가난을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한다.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이 말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당부다. 사랑한다, 아들아.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재테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 mandatory inflation, 통화 인플레이션은 더 급등을 한다는 것이 빅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철저히 재테크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운동도 하시면서 근육량도 키우시고 밝은 햇살과 따뜻한 그런 공기도 느끼시면서 남한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닌 내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근육과 경제 공부도 하시면서 모든 면에서 당당한 그런 마인드로 또 행복한 마인드로 또 재무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